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0일이고 일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를 한 말씀 드려보겠고, 대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아마 한 2, 3년 있으면 우리가 체계 개발을 이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해병대 신형 상륙장갑차. 그거 뭐 사실은 뭐 무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그 엔진 부분. 왜냐하면 K2 전차 우리 엔진 국산 몇 년 전에 됐잖아요. 그 엔진을 이제 활용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모델 전체가 예전에 미국이 시도했다가 포기했던 그 EFV라는 그 모델을 본보기로 삼은 것 같아요. 그때 미군이 이제 설정했던 목표 성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성능을 설정했느냐? 거기에 대한 뭐랄까 군의 요구 조건은 상당히 낮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쭉 살펴보건데 우리의 성능도 그 정도 동급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1, 2년 전에 공개됐던 한화에서 지금 하고 있죠.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 2라고 그러죠. KAAV2. 여기 보면 중량은 한 35톤 정도고, 성문 3명에 이제 무장병력 20명. 그리고 수상에서의 속도는 이게 시속 20km 다. 이게 이제 군의 요구 조건으로 일단은 돼 있어요. 저걸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는 이제 CTA 기관포 이미 개발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상륙 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 기술들이 웬만한 건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당연히 설계도 다 돼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K2 전차 엔진 국산화도 중요한 요소 기술이죠. 그 엔진을 우리가 갖게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장갑차용으로 알맞게 지금 좀 바꿔 쓰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델로 삼았다고 봐지는 것이 이겁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미국에서 개발을 했었고 2011년에 개발이 취소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가격 문제가 좀 컸던 것 같고, 또 하나는 해병대가 생각하는 상륙 전장의 모습이 과거랑 많이 달랐다. 과연 절대적인 그러니까 상륙 전단의 안전성을 과거만큼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하고 겹쳐서 포기가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미 연구비가 3조 원 이상 들어간 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컨셉은 다 증명이 됐고, 이 용으로 독일의 MTU가 디젤 엔진의 강자죠. 우리 쓰이는 뭐 K2 전차 국산화되기 전에, 그리고 뭐 K9 자주포, 그 외에 또 어디 있죠? K1 전차, 다 MTU 엔진들을 우리가 라이센스 해서 생산한 거잖아요. 그리고 K2 전차 이번에 국산화된 것도 사실은 이제 MTU의 국산화 버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밑에 거는 뭐 우리 거랑 비슷하고, 무게도 원래는 2015년까지 배치되려고 했는데 물 건너갔죠. 그래서 지금은 임시 방편으로 미군 같은 경우는 이태리에서 우리 차리는 장갑차 같은 거 조금 큰 거 그거 도입해가지고 일단 임시로 쓰고 있어요. 그거는 임시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해병대도 미국. 그래서 다음 걸로 갈아탈 때까지 필요하니까 그걸 한 거예요. 기존에 쓰던 것은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고, 그게 우리의 지금 처지하고 비슷해요. 우리 상륙장갑차도 2020년대 후반, 즉 뭐 한 4, 5년 내로 수명이 다 끝날 것으로 지금 봐지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MTU가 어떤 기술을 이용했느냐, 자그마치 수상에서 속도를 46km까지 내겠다. 이게 노트로 한 27노트 정도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무리해서. 그 정도 속도를 내고자 했더니 지금 앞에도 뭐 이렇게 플랩이 올라와 있고, 사진 속에는 안 보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궤도도 몸속으로 싹 들어가고, 거기 또 덮어서 매끈하게 하고, 뒤에도 또 분출구 밑에 또 판이 대져서 가급적 물의 마스를 줄이는 이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걸 봤을 때도 우리도 이거 그대로 거의 대부분 채용을 했어요. 근데 속도는 2분의 1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과잉 투자라고 보죠. 기존에 13km에서 20km 정도로 시속 7km 정도만 증가하는데 이런 부가적인 거 돈 들여서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 것은 상식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일단은 MTU는 어떻게 같은 계열의 엔진을 가지고 KA501 엔진인가 뭐 그래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K2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같은 거거든요. 같은 1500마력짜리. 그걸로 해수로 냉각 시스템을 써서 이 상륙 장갑차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자그마치 2700마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속 46km까지 보트처럼 간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국산화를 함에 있어서 독일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고 미국이 10년 이상도 전에 했던 고민들 시행착오를 타산지적으로 분명히 삼았을 거거든요.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에 좀 동력 계통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던 이유는 제가 우연히 과제 제안 요청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 1500마력급 상륙 돌격 장갑차용 디젤 엔진 기술 시험 개발 이제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업체가 이제 선정이 돼서 민간에 이제 과제 제안 요청서가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경우는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드리는 건데 이거는 민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걸 보고 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보 좀 공개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산 엔진을 쓴다, 또 MTU가 개발해놨던 엔진을 가져다 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국산을 쓸 가능성이 많다라는 쪽으로 기울긴 했습니다만은 이 과제 제안 요청서를 보면 이제 분명히 하나를 판가름이 되죠. 이 연구 개발 목표를 보면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61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국내 보유 디젤 엔진 1500마력급 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개발 기술을 활용해서 그 엔진을 써서 상륙 돌격 장갑차에 운용하기 위한 디젤 엔진 기술을 개발한다. 즉 장갑차에 쓰게 개조한다 이런 뜻이에요. 1500마력급 엔진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K2 엔진. 예. 자, 그래서 우리 K2 엔진을 쓰는구나. 예, 그건 일단 확실해졌고 이 내용을 세부 개발 목표를 보면 해상에서 최대 출력이 이렇게 돼 있어요. 1100와트, 1100kW 이상, 1500 홀스파워, 즉 마력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육상에서 1500마력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이니까 뭐 이게 3000이 됐든 40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 친구들은 MTU는 이걸 2700까지 끌어올렸었다는 거죠. 전차용으로 쓸 때는 1500마력이었는데 이것을 냉각 방식을 바꾸면서 장갑차용은 2700마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500마력이라고 적어놨다는 것은 여기서 출발한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K2 전차 국산화한 엔진이 이거예요. 원래 두산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두산의 이 엔진 부분이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금 현대중공업으로 좀 넘어가 있죠. 이 1500마력이고 12기통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이야기할 때 뭐 1500cc, 2000cc, 3000cc 이야기는 cc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건 27000cc예요. 엔진 무게만 2.5톤이 되는 차보다 훨씬 무겁죠. 12기통이고 이게 뭐냐면 MTU의 KA500 엔진이 있어요. MT883 계열의 500도 있고 501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엔진을 이제 MTU에서는 553이라고 그랬나요? 524라고 불렀었어요. 미국 그 상륙 장갑차용으로 개발했던 엔진을 이거 기반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엔진은 지금 쓸 데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싸게 줄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MTU와 똑같이 MTU의 500 엔진 국산화 시켰으니까 이걸로 그들이 KA524 엔진을 만들었듯이 2700마력짜리 우리는 우리 버전을 만들겠다. 마력 수는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들겠다는 것인데 먼저 좀 전에 보여드렸던 KA500 엔진 그것이 장갑차용으로 바뀌면서 이제 524 엔진이 된 거죠.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 지향점이고 이 정도는 우리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마음먹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산화 포인트가 별로 없는 것이죠. 물론 가격적인 면도 있겠지만 성능이 동급 이상은 돼야죠. 요즘 우리 국방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면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육지에서 쓸 때는 기본적으로 변속기에 맞물려서 전차처럼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 바다에서 쓸 때는 C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에서 쓸 때는 프로펠러를 돌리는 게 아니고 워터젯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은 하나인데 육상에 있을 때는 기존 전차처럼 변속기를 통해서 가는 거고 클러치 있고 뭐 자동 변속기겠지만, 바다에서는 우리 워터젯, 보트jet에 쓰는 거 있죠. 물을 빨아당겨서 획 내뱉어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거. 자, 그 모드로 쓰는데 가운데 하나 모드가 있어요. 트랜지션 모드라고, 우리 연구 자료에서는 천이 모드라고 돼 있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천이라는 게 상륙 장갑차가 상륙을 할 때는 보면은 수상에 있을 때는 당연히 배치로 움직이지만 개펄이나 어떻게 뭐 안방 같은 데 도달하게 되면 상륙 직전에 보면 땅에도 갔다가 바다에도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잠시나마. 그때를 천이 모드라고 부르는 거고 트랜지션 모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고 세 가지 모드에 대해서 이게 보면은 육상 모드에서는 864마력이 나와요. 기존 1500마력인데 그걸 864마력만 내요. 그 내용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 단계 천이 모드에 들어가면 1600마력, 그리고 물속에서만 할 때는 최대 파워가 나와요. 2700마력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육상 모드, 즉 마력 숫자가 제일 작았을 때는 보면 2500rpm에서 최대 힘이 나와요. 그 다음 천이 모드로 가면 2600rpm 좀 올라가죠. 그리고 바다 모드로 가게 되면 3300rpm을 쓰게 돼요. 당연히 rpm을 많이 쓰면은 에너지가 훨씬 많이, 힘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의 상승은 뭐냐면, 출력의 상승은 높은 rpm을 쓰게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rpm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 디젤 엔진은 열이 훨씬 많이 나죠. 가솔린 엔진보다. 에너지도 많고. 자, 이게 폭발해서 rpm을 높이게 되면은 엔진 과열 문제가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더 모드, 육상 모드에서는 2500rpm이고 우리 국산화 엔진 K2 엔진용도 보면은 최고 출력이 2700 정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즉 3000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럼 엔진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고장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다이기 때문에 엔진을 더 잘 식힐 수 있다. 그래서 냉각 시스템이 바다인 것을 최대한 활용했더니 rpm을 더 안정적으로 올린 상태에서 출력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게 1500마력짜리 엔진이 2700마력이 된 이유다. 그러면 뭐냐? 우리도 K2 엔진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EFV를 추종한다 그러면 우리의 핵심 기술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냉각 기술이다. 우리 자동차 다 순행식 자동차잖아요. 라디에이터 이런 거 다 아시죠? 냉각수 갈아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초록색도 있고 뭐 파란색도 있고 하는 냉각수. 그리고 팬이 막 돌죠. 그리고 떨모스탯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라디에이터로 냉각수가 돌지요. 라디에이터에 돌면서 냉각이 되죠. 냉각이 충분치 않으면 앞에 달린 팬이 막 선풍기가 돌기도 하죠. 그렇게 엔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를 바닷물을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순행식이지만 라디에이터를 시키는 건 뭐죠? 라디에이터 안으로는 냉각수가 돌지만 그 냉각수를 시키는 거는 공기가 시켜요. 즉 라디에이터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냉식이에요. 엔진은 순행식이고. 그런데 해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라디에이터를 바닷물 속, 그것도 계속 흐르는 바닷물 속이죠. 흐르는 바닷물 속에 퐁당 담그는 거예요. 즉 라디에이터도 순행으로 시키는 거예요. 효율이 훨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RPM을 더 뽑았어도 엔진이 과열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 기술이에요 지금. 제가 참 찾아봤는데 MTU에 그 관련된 자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뭐 논문 삼아 이렇게 발표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자, 이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MTU 자료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일 밑에 있는 게 육상이에요. 자, 피크가 지금 2400 rpm이죠. 860마력. 그리고 1002 구간에 들어갔다. 그럼 일부 바닷물을 아직도 써서 냉각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엔진으로 가기도 하다가 워터제트로 가기도 하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때는 조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바다에서 쓰는 용도면은 RPM이 3300 rpm까지 쓸 수 있고
그때 최대의 힘이 2,700마력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아까 어떻게 냉각을 시키느냐. 해수를 활용해서 냉각 능력이 올라간다 엔진에. 그래서 한 1000rpm 가까이 RPM부터 끌어올려 쓸 수 있다. 엄청난 파워가 나온다. 그래서 물속에서도 35톤이나 되는 장갑차가 46km의 시속으로 달릴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 2021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여기 보면 제목이 다 적혀져 있죠. 판형 열 교환기를 이용한 열 교환기를 라디에이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형이라는 게 또 이게 독특한 점이에요. 여태까지는 원통형이었거든요. 고속 수륙 양용 장갑차용 해수 냉각기 개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연구원들 소속을 보면은 하나디펜스 수상체계 연구센터 지금 체계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죠.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장 최근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개발을 뭘 해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미 시제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술 개발은 끝났어요. 여기에 맞춰서 엔진을 이제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함상용으로 쓸 수 있게 뭐 부식 방지하고 또 그 ECU라고 그러죠. 엔진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새로 개발하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 외 변속기나 또는 뭐 워터제트로 갔다가 또 변속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개발했는데 이 수준이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럼 이게 마력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즉 그 말은 여기 언급되어 있는 판형 열 교환기, 판형 라디에이터가 얼마나 효율적이냐, 냉각 성능이 그게 달려 있겠죠. 예. 자, 그 아까 보고서 제안서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이거 뭐 시험 평가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엔진이 하나 나오면 이제 성능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에 보면은 국과연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시험 평가 지원을 하는데 그 괄호 안에 보면은 필요시 국과연은 변속기, 동력 분배 장치, 냉각 장치 등 시제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엔진을 K2 전차 엔진을 바다에 장갑차에 넣을 준비는 다 돼 있다. 지금 엔진만 좀 개조하면 되는 거다. 왜? 동력 분배 장치, 워터제트로 갈래? 기어로 변속으로 갈래? 그죠? 장갑차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다 됐고 변속기 준비됐고 냉각 장치 좀 전에 논문에서 말씀드렸던 판형 열교환기 그것도 시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끝났다. 제일 마지막에 K2 전차 엔진끈이 걸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좀 전에 소개해드린 논문에 나온 그 그림이에요. 이게 자, 해수 냉각기인데 판형 열 교환기 라디에이터를 두 개를 준비를 했다. 하나는 저온, 즉 식혀야 될 냉각수의 온도가 낮은 게 있고 하나는 식혀야 될 냉각수의 온도가 높은 게 있다. 두 개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바닷물을 항상 접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4개가 있는데 입구 2개, 출구 2개죠. 하나는 뭐냐면 냉각수가 들어갔다가 냉각수가 나오는 데가 있고 두 번째는 해수, 바닷물을 빨아들인 것이 들어갔다가 뜨거워진 바닷물이 나가는 곳이 있겠죠. 예. 그런데 이게 항상 바닷물을 접하니까 일단 그 재질이 티타늄을 쓰고 또 호스 같은 거는 MBR이라는 합성 고무의 일종을 쓰는데 저거는 부식이나 오염성이 상당히 강한 군사용으로 또 우주용으로 많이 쓰는 그런 합성 고무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부식이 돼서 녹이 차서 우리도 라디에이터 망가질 때 그렇게 망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안에 부식이 돼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구멍이 막히면. 그럼 엔진이 가만히 정차할 때 신호대기 하고 있으면 엔진 온도가 슬슬 올라가는 거죠. 오래된 차 보면은. 자, 그런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에 신경을 썼다. 뭐 좀 비싸겠죠. 예, 그런 건데 여기서 판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되냐면 안에가 이렇게 뭐랄까 구불구불한 양철판 같이 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대. 이렇게 겹겹이. 그래서 한쪽으로는 냉각수가 통하고 한쪽은 해수가 통하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냉각수가 아래나 위에서 이런 넓직한 판에 이것도 표면을 구불구불하게 했겠죠. 표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뜨거워진 냉각수가 아래 위로 다 해수한테 포위가 되게 있게. 해수는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빠져나가는 거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냉각수가 이렇게 판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 라디에이터처럼 관으로 쫙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런 거가 지금 판의 의미다. 그리고 냉각 성능을 높이기가 유리하다. 왜냐? 판의 숫자를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게 늘리더라도 부피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장갑차 내부의 공간인데 이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특허를 내고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시도된 부분인 것 같아요. 말을 들어봐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개발진은 좀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 해수 냉각기 이거는 고온용인데 이거를 관을 하나를 했어요. 즉 해상용 디젤 엔진에는 라디에이터가 두 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처음에 바닷물 하나 끓여 쓰면은 처음에 저온용으로 먼저 가요. 그래서 식히는 데 활용하고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고온용으로 가는 거예요. 고온용 라디에이터로. 그래서 고온용 라디에이터에 가서 일을 하고 한 흐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판형이다. 판형이라는 의미는 이건 제가 다른 자료에서 찾은 건데 이거 링크는 밑에 아래 제일 뒤에 걸어 놓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라고. 이게 750마력급 디젤 엔진, 선박용 소형 디젤 엔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쓰기 위해서 만드는 열교환기, 즉 라디에이터예요. 이거는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요. 큰 원통이 있고 거기에 냉각수가 쑥 들어가서 이 관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역방향으로 바닷물이 조그만 관들을 통해서 쭉 지나가게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이게 아마 선박용으로서는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소형 함정용으로, 소형 선박용 디젤 엔진으로. 자, 근데 이거보다는 오늘 논문에서 소개드린 판형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두 개가 필요하냐? 이거 뭐 과학 상식상 이러면 공학 상식상 알아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디젤 엔진이 있잖아요. 디젤 엔진이 들어오면 처음에 터보 차저가 공기를 압축을 시켜요. 압축시키면은 압축된 그 공기의 온도가 200도 정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 그대로 이걸 엔진에 밀어 넣으면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떨어져요. 공기 양은 적어져요. 그래서 인터쿨러, 터보 인터쿨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인터쿨러라는 게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냉각장치, 공기를 냉각시키는 거예요. 쿨러잖아요. 인터니까 터보 차저하고 엔진 사이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공기를 저기서 압축된 공기를 식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우리 자동차 디젤 차에는 저게 전부 다 공냉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순행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선박용 디젤 엔진에서. 그래서 아까 저온용 라디에이터가 있었죠. 판형에도. 이게 저온용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뜨거운 건 뭐겠습니까? 엔진 실린더 블록에서 나오는 게 뜨겁겠죠. 밑에 열교환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본격적인 라디에이터. 판형 열교환기로 이야기하면 고온용이죠. 이 다이아그램에서도 보면 이거는 분명히 장갑차용이 아니라 일반 선박용 디젤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바닷물이 한 군데 들어와서 저온에 갔다가 고온.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모양이에요. 디자인하는 설계 방침에 따라서. 지금 우리 장갑차용으로는 저온인 인터쿨러에 먼저 들어갔다가 저온용 열교환기, 그 다음 고온용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고효율로 처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1500마력짜리 엔진이 공기 중에서 공냉식으로 쓰면, 그 공냉식이 아니고 사실 수냉식인데 냉각수 있는데 그 라디에이터를 시키는 거는 공기가 시키잖아요. 그게 우리 K2 전차용이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함상용으로 가지고 오면은 어떻습니까? 그 라디에이터 안에 있는 끓어오른 냉각수를 공기로 시키는 게 아니고 바닷물로 시킨다. 훨씬 차가워. 훨씬 효율적이다. 냉각 효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1500마력짜리 엔진을 RPM을 확 올려서 2700마력까지 꺼냈어도 엔진 내구성에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개발했다. 판형 열교환기라고. 그래서 저게 핵심 부품이다. K2 전차의 엔진이 핵심 부품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논문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왼쪽이 저온, 오른쪽이 고온 냉각기의 방열 성능 시험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스펙에 맞았다. 그 스펙이 궁금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말을 할 때 아까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판형이라는 것이 이거를
판이 겹쳐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냉각수가 아래 위로 판판하게 차가운 바닷물에다 포위가 되어 있는 형국인데, 이 냉각 용량을 늘리려면 이 판의 수를 접은 것을 더 올리면 된다. 쌓으면 된다. 적청을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이 상당히 공간적인 제약에서 자유롭다. 즉 이 말은 이 정도 크기로도 넉넉했다. 그래 봤을 때 형상, 시속 20km로 달리려고 만든 형상이 아니거든요. EFV에 고속으로 달리기 위한 요건들, 필요할 때는 보트처럼 싹 바뀔 수 있는 마찰력을 최소화하는 그 디자인을 적용시켰죠. 그리고 열 교환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부피라는 면에서 그렇고 열 냉각 효율이라는 면에서 그렇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연구진들은 최소한 EFV 정도의 능력은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팩트를 다 말씀드렸는데 그 팩트를 갈무리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빨리 달리기 위한 구조적 부분들이 말씀드린 앞에 플랩이 있고 뒤에도 플랩이 있고 또 그 궤도가 또 몸속으로 들어가고 그 자리를 또 덮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다른 데서 제가 발견한 것인데, 이것들은 작동을 하려면 전부 다 유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유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해상 모드, 천이 모드, 육상 모드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위에 거 한번 보실까요? 유기압 현수 장치. 이제 우리 유기압 현수 장치 알아주는 거잖아요. K2도 그렇고 K9도 그렇고. 한국 지형에 최적화돼 있더니 최적화 시켜서 그걸 했더니 한때 외국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으려고 했던 기술이죠. 지금 우리 궤도 차량이 해외 어디를 가더라도 기동력만큼은 이게 되는. 자, 그걸 또 아시다시피 K2 전차 자세 바꾸는 것처럼 안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이게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처음부터 하려고 했으면 미국 사람들은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K9용 그리고 각 전차용으로 개발한 거 그냥 적용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겁니다. 그리고 MTU가 1500짜리를 2700마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세한 기술을 안 가르쳐 주겠지만 큰 얼개에 대한 부분은 공개가 됐을 거예요. 이미 10여년, 15년, 20년 전에 이미 했던 부분이니까 그들은. 그 우리 이제 기술진의 방위사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이라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얼개만 가르쳐 주면은, 얼개에 대한 판단만 쓰면 따라가는 아주 금방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연구진들이 실제 많이 하고 있죠. 새로운 분야라 그러더라도 우리가 후발주자라 그러더라도. 자, 보면 궤도 장력 장치도 뭐 이렇게 한다.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궤도를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궤도의 장력도 알아서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해상에 접근해서 뭐 모래판이나 아니면 바위턱에 닿았다가 떨어졌다 할 때도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뀐다는 거죠. 유압이 작동을 해가지고. 즉 이 말은 해상 모드로 갈 때는 속도를 최대한 빨리 낼 수 있도록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속 20km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혹시 주변국들이 신경 쓸까봐 아주 보수적으로 적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아까 마력도 마찬가지 1500마력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그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 게, 아까 이제 MTU 엔진 같은 경우도 육상용으로 쓸 때 860마력인가 그랬죠. 1500마력 나올 수 있는 엔진인데. 왜 그랬을까? 그걸 일단은 디튠한 거예요. 파워를 적게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파워를 적게 내면 일단 엔진 수명에는 훨씬 좋겠죠. 부담이 덜한 거니까. 좋은 건데,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은, 그 장갑차를 만들고 해수용도 바다 수상 항행도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냉각 장치를 100% 지상용만큼 확실하게 달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 게 엔진 출력이 낮아진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억지로 그렇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냉각 장치를 보완해서 1500마리를 4개 또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의 무게가 지금 35톤이에요. 35톤에 860마력이면 시속 60에서 70km 나옵니다. 우리 K9 같은 거 47톤이죠. 그게 1000마력짜리잖아요. 65km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레드백인가요? 그거 40몇 톤이잖아요. 그게 1000마력짜리 엔진이죠. 예, 70km까지 나오잖아요. 60에서 70 사이 충분히. 그리고 추후 성능 개량을 통해서 무게가 높아지더라도 1000마력짜리 엔진은 충분하다. 즉 K9 같은 경우는 50톤도 초반대가 되더라도 1000마력짜리 엔진으로 기갑 소리가 따라가기 충분하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86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35톤짜리를 지상에 일단 상륙해서 진격할 때는 다른 기갑 세력과 같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기갑 세력 따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마력으로 맞췄다. 비용이나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난관도 적으니까 엔진 수명에도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최대 출력을 끌어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뭐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자, 그리고 이거 뭐 이것도 뭐 여러분 참고가 될 만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쓰고 있는 해병대 상륙 장갑차는 미국 것을 기술 도입해서 우리가 생산을 한 것인데 98년부터 됐고, 전력과 30년이 되는 2028년부터는 장비 수명이 이제 단계적으로 다 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한 25년부터 바로 체계 개발 들어갈 것 같고, 지금 봐서는 뭐 거의 많은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최고 속도가 현대 해병대 상륙 개념에 부합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거죠. 즉 예전보다는 해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해변으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해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옛날 수준으로 줄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해상에 있는 동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상에 있는 시간은 몇 분 이하로 줄이려면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되겠으며, 우리가 모선에서 떠나는 지점은 새로운 상륙작전의 개념을 봤을 때 몇 킬로미터 정도는 될 것 같다. 그게 뭐 지금 20킬로미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초수평선 기준이 되는. 그런 걸 감안해서 40에서 50킬로에 달하는 속도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을 거고,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실현이 가능하다. 그는 우리도 똑같이 적용됐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이유죠. 우리도 최소한 2700마력 언저리는 나올 것이다. 물속에 들어가면.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도 이제 860마력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60마력만 되더라도 MTU도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지상속도 60km 시속은 충분히 나온다. 충분하다. 2700마력이 나오면은 EFV 같은 경우는 46km가 된다. 저 마력을 더 끌어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봐서는 EFV는 장갑차지 고속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타협한 가장 상한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단지 엔진뿐만이 아니라 선형 자체가 아무리 신경을 쓰더라도.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요구했다는 요구 조건인 해상에서 20km 시속 넘어야 된다. 이거는 아주 보수적으로 적은 것이다. 그리고 앞뒤 플랩, 궤도, 수납 이런 걸 다 하는 거 봤을 때는 EFV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린 바가 있지요. 자, 이걸 봤을 때 이게 좀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 300대 정도 구입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갑차는 160대예요. 100% 대체한다고 보면은 2배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장갑차 실력이.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중국의 해안 대함 미사일, 대함 탄도탄 이게 사정거리가 길어짐으로 해서 상륙 작전이 과연 될까? 피해가 너무 크지 않을까? 그리고 저기 우리 상륙 전단을 멀리서 공격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런 상륙 장갑차를 띄워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공격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쩔까 저쩔까 이러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거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숫자가 300대로 늘려나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애매한데 돈만 많이 들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 장갑차를 물에 띄우기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우리는 된다. 과감히 가자. 미국 고생 많이 했는데 현실화 못 시키네. 그거 우리가 좀 힘들어질게 하고 그 모델을 딱 가져가 버린 거죠. 자, 여기서 오는 우리의 큰 확신은 뭐냐면, 뭐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토 자체가 주변의 잠재적인 적국하고 거리가 가깝고, 여기서 여러분이 연계를 해서 봐야 될 게, 해병대는 해군이 데려다 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해군의 아까 미국의 사례처럼 해군의 상륙 전단이 저게 그게 지대함이든 공대함이든 함대함이든 저게 대함 미사일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위협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미국이 주저하는 건 뭐냐?
중국이나 러시아가 초음속에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등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현재 방어 체계로는 그들은 공격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거에 빨리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는 거 보면 그것도 또 신기해요, 저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국산 CIWS 골키퍼 좀 개발 중인데 명시됐습니다, 이미 ROC. 다른 건 그렇게 보수적이면서도 대응 속도 마하 4 이상이에요. 마하 4면은 초음속 미사일의 끝단이거든요. 좀 보수적으로 적었다. 그러면은 마하 5, 6까지도 잡을 수 있다. 그게 우리 개발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공은 처음부터 초음속 대한 미사일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근거리 방공 미사일이잖아요. 함정에 쓰는 거. 사거리 20km. 그리고 LSM 해상형 개발 결정했죠. 그건 당연히 그렇죠. 자,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3개 청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의 초음속 그리고 극초음속도 막을 수 있는. 자, 우리의 상륙 전단은 이런 미사일들을 가진 구축함이나 호위함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도 초음속 극초음속이 따라 나온다. 너희들 우리가 막을 수 있니? 자, 방어뿐만이 아니라 공격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의 상륙전단, 새로운 상륙 돌격 장갑차가 저기 해안으로 다가설 때 우리의 위협에 대한 노출은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의 핵심 목표물들을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타격할 수 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항공모함이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KF-21의 항모 탑재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들과 공동으로 작전을 할 무인기들이 있는 것이고, 또 상륙 공격 헬기가 나오는 것이고, 상륙 공격 헬기는 근접 지원용으로 쓰겠죠. 그리고 그들 무인기 쓰죠. 자폭 무인기. 상공에서 로이터링 뮤니션이라는 거, 이렇게 상공에서 배회하다가 목표물 찾는 거. 한꺼번에 10대발씩 달려 있잖아요. 상륙 공격 헬기에. 상륙 공격 헬기는 근접 지원이라 하더라도 안전한 지역에서 그들을 장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은 지대공 미사일들은 이미 제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 그 이전의 다른 작전을 통해서 이거는 근접 지원이죠. 근데 근접 지원도 이제는 스탠드 오프식으로 한다는 거죠. 물론 위협이 100% 사라지진 않겠지만 우리 상륙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피해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지만 그것을 최소한으로 억누른다는 거죠. 우리의 사기에 지장을 안 줄 정도로, 그리고 상대방의 사기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으로 간다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병대가 국가 전략 기동군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엄청나게 위협적인 영향이에요. 그래서 해병대 강화하는 거잖아요. 또 정예하고, 이미 정예병들이지만은. 그리고 독자적 전력으로 상륙작전을 수행하겠다. 그런 거 다 갖추겠다. 그래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포항에서 할 때 우리 전력만으로 했어요. 우리 전력만으로. 상륙전단을 지키기 위한 잠수함까지 우리 전력이 가서 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별 탈 없다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 새로운 상륙작전의 개념을 우리가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거기에는 육해공, 육군까지는 아닙니다만은 해병대, 해군, 공군의 전력 보강과 방향하고 일치한다는 거. 이렇게 되놓으면 우리 장갑차가 나왔다. 이런 우리의 해병대 상륙 전략이 상대방한테 수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뭐 돈을 주고 사간다는 뜻은 아니죠. 창고가 크게 되겠죠. 즉 우리가 선두주자예요.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초음속, 극초음속의 공격 방어가 가능한 그런 상륙 전단을 가지고 고속으로 기동하는 상륙 돌격 장갑차로 우리 정예 해병대를 보내겠다. 함부로 건들지 마라,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눈앞에서 목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K9 자주포나 뭐 K2 전차 그런 무기들에 비해서 상륙 장갑차는 전 세계적인 수요가 좀 작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개발할 때는 분명히 그런 시장이 있을 거라, 해외 시장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염두를 분명히 두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7, 8년 내에 한 2030년 무렵에 이런 걸 현실화 시킨다면은
미군의 지금 차륜형 장갑차, 상륙 장갑차하고는 크게 대비되지 않을까. 예. 우리 장갑차를 보고 군침을 흘릴 수 있을 것이다. 예. 또 그래도 봐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